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조와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제 80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그냥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기리는지에 따라서 그 뜻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수많은 이름 없는 그런 영웅들의 희생 위에 존재한다는 거 잊지 않고 한 번쯤 되새기는 날이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준비한 영주가조와 광복절 특집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주가조와 오늘도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광복절 80주년을 맞아서 그날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또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달의 핫 이슈를 테마별 주제로 알아보는 이슈앤토크가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영주 돋보기 첫 소식 진행하겠습니다. 영주시 자활근로사업단 행복앤찬스가 운영하는 반찬 전문 매장 오늘의 찬스 영주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행복앤찬스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반찬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자활 참여자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며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에는 10개 자활사업단 약 60명의 참여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매장 개점은 경상북도 자활기금 스타트업 공모 선정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환경 장비 지원, 그리고 영주시 자활기금 재정 지원이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관내 경로당에 반찬을 배송하는 행복경로당 사업과도 연계해 유통망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직접 만든 반찬 외에도 CJ와 협업한 밀키트와 냉동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해 사업 다각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으로 이를 통해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8일에 진행된 개점식에서 유 권한대행은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을 위한 중요한 통로라며 자활사업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주시 노인복지관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2026년 사랑의 열매 배분사업 설명회에서 2024년 사랑의 열매 배분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도내 배분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사업의 다양성과 형평성, 혁신성, 성과와 예산 집행의 체계성 등 여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영주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사별 독거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우울 치료 및 사회 환원 활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3년간 이어진 프로그램으로 미술 치료와 집단 상담, 푸드 아트 테라피, 웰다잉 프로그램을 거쳐 지난해에는 고도화된 심리 치료와 사회 환원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정서 회복과 사회 관계망 강화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사별 우울감 예방 및 치료 매뉴얼을 발간하며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의 모델로도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상규 관장은 이번 수상은 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이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년기 정서 지원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25 빵야빵야 물총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 선비세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물놀이 체험을 제공하고 체류 시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8월 17일까지 선비세상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물총놀이를 중심으로 워터캐논과 버블건 등 다양한 물놀이와 함께 진행되는 물총놀이는 전동 물총과 보안경을 대여해 즐길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주 특산물을 활용한 과일 낚시 체험도 운영돼 참가자들은 수조에서 뜰채로 영주의 과일을 건져보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풍기, 부채 만들기와 스티커 부착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비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주 FM 테마가 있는 음악 89.1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주 FM 같이 웃고 같이 들어요. 영주의 얼굴 89.1 영주 FM 89.1 무더운 여름 먹고 놀고 쉬기 좋은 여행지로 우리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와 또 시원한 자연 그리고 여유로운 휴식이 함께하는 영주에서의 경험이 누군가에서는 잠시 머무는 여행이겠지만은 또 누군가에게는 정착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영주 관광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서 영주에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인구 증책 정책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선표 박사님과 최현규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한 분 한 분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교수님부터. 네, 저는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에 근무하다가 한 10년 좀 퇴직을 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고 영주문화관광연구원의 경북 동북문화관광연구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곳 영주로 이사를 온 지 지금 9년째입니다. 9년 차이고 여기 와서 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공선표입니다. 아, 네. 우리 영주로 또 기촌을 하셨네요. 네, 박사님께서는. 아,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주 관광 활성화 방안과 또 인구 증가 정책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영주를 좀 더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기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수님하고 또 각 박사님, 예, 우리 영주의 뭐 이미지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관광이라면은 또 모든 분들이 영주에 그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영주의 최근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영주가 가진 어떤 큰 매력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영주는 천혜 자원과 유물 문화가 네. 좀 살아 있고 또 선비 정신까지가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천하기가 너무 많아서 네. 외지인들에게 영주를 추천하는데 좀 말이 많아집니다만 네.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면 네. 이 영주 최근에 생긴 영주 댐입니다. 그 호수가 아름답고 주변 산지도 아름다워서 그쪽도 있고 그 인근에 또 문수 외나무 다리라고 네. 문수에 있는 그 외나무 다리가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또 한 곳을 추천한다면 풍기에 내려서 그 풍기 인삼에서부터 선비촌, 수능, 부석사까지 네. 그 코스가 연결되는 코스의 관광지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 네. 그 옆에는 소백산이 있어서 영주에 오시면 뭐 다양한 코스에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공선표 박사님도 영주에 이제 오셨지만은 처음에 오셨을 때 이미지가 어떻던가요? 영주 이미지가? 네, 영주가 좋아서 왔고 네. 또 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네. 저도 지금 이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영주가 가진 매력이라고 보면은 지금 세계문화유산 두 가지 중에서 부석사와 소서원 네. 이 세계문화유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아주 교묘합니다. 예를 들면 부석사는 비움이거든요. 네. 소서원은 체험입니다. 그럼 비움은 또 뭐냐면 성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체험은 소서원에서는 통찰을 해야 되고 성찰과 통찰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같이 한 도시에 있게 되는 이 매력이 정말 엄청난 매력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석사와 소수서원, 유교와 불교의 이 융합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고치령 있잖아요, 소백산에. 고치령. 고치령이라든지 네. 마구령 이 자체를 차를 타고 한 바퀴 돌면은 부석사 소수서원보다도 오히려 와, 영주에 이런 곳이 있었어? 근데 왜 이게 소문이 안 났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부석사 소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고치령과 마구령 저기에다 어떤 의미 설계를 해서 관광지로 이렇게 좀 한다면은 정말 우리 영주의 매력이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은경 교수님께서는 그 추천하고 싶다. 이런 우리 영주에는 이러한 관광지를 내가 추천하고 싶다라는 싶으면 어디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뭐 부석사 아까처럼 두 네. 개의 그 문화유산이 있으니까 네. 소수서원하고 1차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명소, 유명한 명소. 조금 전에 또 우리 공 박사님께서는 고치령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치령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또 괜찮은가 보죠. 다닐만한. 야, 좋습니다. 테마별로 이게 뭔가 특히 이제 서울 특별한 게 있나요? 쪽이나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네. 고치령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와, 이게 이런 길이 있었구나. 천혜의 자연 같은. 천혜의 자연. 네. 그리고 마구령은 지금 이제 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마구령과 고치령 이 두 가지를 관광 코스에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네. 같이 안내를 한다면은 와, 이거 저 관광객들이 대박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속사의 어떤 비움, 소수서원의 어떤 체험. 이러한 콘텐츠도 참 재밌네요. 네, 그거 자체는 지금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네. 분야인데 뭔가 와닿습니다. 그 부석사에 가서 성찰하고 네. 소수원에 와서 뭔가를 채워가는 통찰을 해서 실천을 하는 선비 정신의 실천으로 연결되면은 네, 유교문화. 이게 하나의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리고 이거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도 많은 그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선비 세상과 부석사, 또 앞서 말씀하셨던 그 무선마을, 이런 기존의 명소들이 좀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명소들 말고 좀 더 새로운 관광 자원을 좀 콘텐츠화 시키는 그런 또 어떤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이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네.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쉽게 한다면 네. 기본에 있는 시설을 하드웨어로 보고 네. 그 내용들을 넣는 거를 이제 콘텐츠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선비라 하는 타이틀 자체가요. 네. 과연 일부는 받아들이는데 일부는 관광으로서의 느낌이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럼 저는 일단은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차피 선비 콘텐츠로 가려면 국악이라든가 뭐 네. 가야금이라든가 가는 곳곳마다 판소리라든가 이런 콘텐츠가 좀 삽입이 돼야 다른 데와 차별화된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 현재는 이 잘못 생각하면 그냥 기아집 지나놓고 한옥 해놔놓으면 이거 뭐 선비다 옛날 문화를 갖고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영주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비슷비슷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반드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네. 음악하고 식문화 이게 영주만 특성이 있는 선비 식문화 먹거리 말입니다. 네. 또 영주가 갖고 있는 음식문화. 먹거리들도 뭐 소고기에서부터 뭐 유명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 자체의 내에 좀 컨텐츠화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화유산이라 하는 게 유네스코에 들어가면 그 시설들을 함부로 못 거칩니다. 네. 그러면 야 영주 한번 가보자. 어디 선비손 부석사 가보자. 뭐 달라졌나? 없죠. 나 3년 전에 가봤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콘텐츠를 반드시 음악이라든가 식문화라든가 와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그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시설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공선표 박사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영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석사라든지 소수원이라면은 네. 부석사를 대표하는 가장 시스템이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불교에서의 명상이고 소수서원을 대표하는 그런 형태 같으면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나 자기 성찰, 자기
인생 설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영주가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라고 한다면은 네. 이 자체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언어 축제라든지 물 축제라든지 이거는 문화유산이 없는 데서 하는 거고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라면은 이걸 활용을 한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 자체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어디에서 외부에서 볼 때도 다른 지역에서 명상이 잘 안 되고 자기 성찰이 안 되고 통찰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야 정말 저 영주에 좀 보내가지고 좀 교육 좀 시키고 가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면은 예를 들면 우리 선비정신이 효충의 신경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효부터 따지면은 효가 부모님 잘못 모시고 뭐 관련되는 부분이 잘못한다. 저놈 저 영주 그 선비촌에 보내가지고 교육 좀 시키고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럼 부석사회는 무슨 시스템? 네. 아까 말씀드린 성찰, 또 소서원에는 통찰 이런 시스템으로 선비 정신하고 딱 어울리는 콘텐츠를 딱 갖춰놓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 부분을 곁들여 준다고 한다면은 세계문화유산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정신을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네.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다른 데서는 그런 명상이라든지 네. 이런 성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영주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주는 그래도 선비의 고장이니까 통찰하고 성찰하고 또 명상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정신 세계를 좀 더 다듬어주는 그런 청소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영주에 방문을 했다. 소서원 방문을 했는데 내 자신의 성찰 시스템 이 자체는 한 3분에서 5분 이내로 녹음된 그걸 AI에 딱 집어 넣으면은 바로 결과 보고서가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옆에는 누가 어떻게 나왔나, 너는 뭘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데서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그냥 기기 이렇게 시범 활용으로만 보지만 우리는 직접 선비정신이나 안에 콘텐츠를 직접 확인하는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문제를 여기서 확인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소들이 우리 영주의 명소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은 현재의 명소들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지고 있고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의 컨텐츠를 가지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컨텐츠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자체가 왜 문제가 있냐면은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저는 이 관광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기획이 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기획을 했으면은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대행사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꼭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축제나 다른 부분의 관광 자원을 자꾸 모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모방이 아니라 영주만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그 부분을 새로 창조해내는 기획이 돼야 되는데 네. 뭐 인근에 언어 축제가 잘 되니까 우리도 뭐 언어 말고 뭐 다른 미꾸라지 좀 집어넣어가지고 뭐 좀 하자 이런 이야기도 농담삼아 나오기도 하고 물 축제가 하고 우리가 물 축제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새로운 이 자체를 다른 지방에 없으면서 영주에만 있는 온리원의 축제를 만들거나 네.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도 이제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다른 지역을 자꾸 갖다 뺏겨요. 뺏긴다는 이 자체가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세계문화유산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콘텐츠도 세계문화유산 수준에 맞는 콘텐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어느 있습니다. 지역이든지 이렇게 관광설이 되면은요, 또 휴가철 이럴 때 되면은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가족들과 함께 많이 가는데 우리 지역에도 뭐 축제를 보러 일부러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휴가, 관광차 영주를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오게 되면은 뭐 일단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좀 머물다 가는, 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또는 또 숙박을 하면서 또 우리 영주의 특산품
농특산물이 있잖아요. 농특산물을 또 같이 또 구입해 가는 여러 가지 뭐 일석삼조가 되는 그런 것들이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숙박 또 교통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이제 이게 우리 요즘 최근에 오면 이제 각 연구가들이 공정관광이라고 페어 투어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관광이 지역민들에게 주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 문화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머무르는 관광이 안 되면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만 버리고 그만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리조트라든가 콘도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영주 같은 뭐 한타시온 개설 같은 거 절대적입니다. 우리 관광 그 축제를 할 때 보면 카운트를 합니다. 매년. 근데 이게 카운트가 뭐 저도 대표에서 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올라요. 몇 명씩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발전을 해야 되는 의무적인 거 있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상당히 의심하는 정도의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로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숙박시설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주말에 왔다 금요일 토요일 숙박시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요? 1차로 영주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풀고 가는 거예요. 자고 가니까. 그래야죠. 영주를 소비시키는데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한타시온이 이제 빨리 개설이 안 된다면 뭐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정신문화에 대한 마이스 산업 그리고 와서 교육을 한다든가 선비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 교육원을 영주에다 유치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왔다가 공부하고 같이만서도 그만 하겠어요? 가족들이 데리고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이 영주의 기본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걸 토론할 때 실제로 그 시설들이 그러면 갑자기 올 수 있느냐, 시장이 그만큼 없지 않느냐, 두 가지예요. 빨리 어떻게든 유치를 해가지고 시장이 커지면 다른 것들도 들어오는 게 한 가지.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 능력이죠. 시장이 크고 들어오는 거는 그건 누구든지 있죠. 시장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장만 크면 얼마 내수 시장이 크면 되는데 내수 시장은 줄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대학이 양대학이 있어요. 전문대학과 동양대학이 학생들이 옛날처럼 저거가 기숙사는 엄청나게 해놨는데 이 마이스 산업 같은 거를 각 대학이 기숙사를 이용해서 여름 방학 때 최소한 대학 중에는 뭐 어려움이 있다면 대학 중에도 뭐 좀 비는 데가 많을 텐데 대학 중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방학 때라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2개월, 2개월, 4개월이 비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포상 휴가라든가 뭐 컨벤션, 강당이 쓰는 컨벤션 전시라든가를 우선 컨벤션 센터면서 대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비용을 들여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주에 와가지고 숙박하면서 뿌리는 돈도 있을 끼고 다음에 관광 오는 인력 자원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축제 같은 것도 성공을 하려면 대학에서 그런 컨벤션 마이스 산업을 벌려가지고 회의라든가 포상이라 한 500명, 600명 들다치면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축제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나머지가 이론으로 되는데 선비락하는 한복 입은 유교 사상에 500년 조선시대에 500년 전에 거를 끌어당겨서 네가 온나 할게네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스 산업으로 해서 끌어당겨서 그 사람들이 관광 활성화에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 공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숙박과 함께 그 관광도 하고 또 지역 특산물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방안이 있을까요? 어떤 이벤트? 네, 지역 특산물도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영주가 사과가 유명한데 사과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을 잔치 비슷하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와서 이 사과 축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같이 공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아까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축제든 관광이든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핵심 본질이 뭐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먹거리라든지 사과라든지 축제라든지 이게 부과돼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다른 곳의 축제는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축제라고 하더라도 영주만은 그냥 나를 찾고 본질을 찾고 나를 채워야 되는 이 조그만한 하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뭔가를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거는 좀 네. 조금 이게 좀 다른 쪽인데요. 네. 제가 좀 뭐 그쪽으로는 뭐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이게 숙박도 하면서 관광도 하고 또 지역 먹거리와 연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뭐 이거는 컨텐츠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사람으로서 야간에 버스킹도 하면서 지역 먹거리를 같이 우리 요즘에는 상가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 비어 있는 그런 그 상가에 지역 먹거리를 전시를 해서 활용해서 거기서 먹거리도 같이 만들어 약선당 이런 데서 약선 식당이라 하나 뭐 그런 우리의 식문화를 거기서 이제 같이 접하면서 함께 해보는 그 체험도 하고 뭐 맛도 보고 또 음악도 즐기고 또 숙박 밤에 하니까 이제 한잠 자고 이튿날 아니면은 밤에는 뭐 별 여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벤트. 지금 이제 영주가 제일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네. 이 밤 야경이에요. 네. 불빛이나 달빛을 활용한 부석사에 올라가는 길에 불을 밝혀놓고 야간에 올라가면서 무슨 명상, 무슨 성찰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정해놓고 가는 거. 소서원도 야간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간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숙박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주에 그러면은 숙박 시설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냐? 저는 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게, 대형 콘도 업체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숙박 인프라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안 느끼는데, 한옥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 같으면은 그 오너, 주인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온 사람들이 영주에 와서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부분들이 별로, 숙박 인프라에 관련되는 부분에 친절하지가 않다. 네. 물건을 꼭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물건을 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숙박 매너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마구리 영주 자체가 강원도 하고 충청도 하고 경부하고 지금 터널이 개통이 됐는데, 일부 이제 주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비아냥거리냐 하면은, 부석사에 놀러 왔다가 볼 거 없으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 아하. 옛날에는 이렇게 와서 풍기에서 와서 부석사까지 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풍기로 나가야 됩니다. 네. 지금은 풍기에서 기차 타고 와가지고 왔다가 강원도로 올라가는 마구령 터널을 뚫어놓는 바람에 빨리 도망가게 강원도로 만든다. 빠져나간다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부분에서 네. 붙잡아 둘 수 있는 숙박이나 다른 어떤 체제 요인이 없다면은 오히려 이 관광을 더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우려도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영주의 관광, 이 관광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해서 5년 뒤, 10년 뒤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아나운서께 있는 네. 기후 변화가 그죠? 네. 1.5도가 올라갔습니다. 네. 1900년도 되면 네, 그런 네.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사과 축제 이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사과 심기 시작했고 이제 올라옵니다. 좀 있으면 지역마다 이제. 다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바나나가 이제 안동에서도 바나나를 길러내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축제도 맞춰야 돼요. 네. 그러면 아나운서님 했는 것처럼 네. 야간 축제에 대한 관심을 진짜 기울여야 돼요. 날씨가 야간에는 좀 뚝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그 땡볕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별빛, 달빛도. 예, 괜찮아요. 말씀하신 네,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가 야간 축제에 대한 관심을 네. 좀 있어야 되고 또 야간 축제가 또 있으려면 하면 네. 숙박시설이 좀 있어야 돼요. 늦게까지 네. 올라가면 안심 탁 놓고 올라가면 그렇죠. 네. 숙박시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놀다 자지 안 그러면 내가 안동 가서 자고 단양 가서 자야 된다면 한 10시만 되면 걱정이에요. 잠자리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걱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죠? 또 공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성장할 것 같은지. 저는 이제 네.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그 10년이 다 돼 가는데 영주 온 지가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앞으로 10년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나이가 60대 후반인데도 지금 막내예요. 네. 그럼 막내가 앞으로 이 인구 형태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인구는 줄어들 것이 뻔한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첨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선비정신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을 익히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전혀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5년, 10년 정도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비촌에서 갓쓰고 하늘천 따지 하는 이런 서당식의 그런 게 아니라 첨단 AI 인공지능으로 딱 무장을 한 그런 스마트한 선비가 막 각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10년 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아, 예.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10년, 20년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 현재의 영주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기대를 가지고 영주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 관광 활성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주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찾고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주에 정말 가고 싶다. 영주에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영주에 와서 살기를 참 잘했다.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영주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키워드로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수님과 박사님께 마무리 좀 멘트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네. 사회자분께서 또 네.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함께 해줘서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전체는 이야기해봤지만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저는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즉 마이스 산업,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상북도 교육원을 한다든가 각 공공기관이 교육원을 유치한다든가 그다음에는 어떤 일반 회사의 보상 교육이라든가 컨벤션,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럼 시설이 어디 있냐면 양대학이 있습니다. 네. 양대학의 시설들을 이용하거나 정 안 되면 체육관 시설들도 그런 거를 컨벤션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대형 유치를 하지 않고 개별 관광에만 머무르면 이 말을 하는 게 공론화되어 버립니다. 현실적이 못 돼 버리고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에 관계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시설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양대학의 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네. 시작을 한다면 이게 활성화되면 투자하는 콘도라든가 이런 리조트 시설을 투자하는 사람이 눈을 이쪽으로 돌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없으니까 못한다 하면 영원히 이론으로서만 관광 활성화돼 버리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성표 박사님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 관광 산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절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네. 창조를 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럼 창조를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세계문화유산을 2가지나 갖고 있고 또 선비 도시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서 아주 핵심 콘텐츠가 하나 나와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획이 아까 시작이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기획이 반입니다. 기획이 철저한 차별화된 기획 하나만 딱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관광산업은 자동적으로 좀 따라오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영주 관광 활성화 방안과 또 영주 인구 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지 몰랐습니다. 우리 공성표 박사님과 최현규 교수님께서 말씀을 엄청 진지하게 많이 잘 해주시고 좋은 말씀이셔서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영주 인구 정책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주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주가 그냥 스쳐가는 여행지가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그런 관광 콘텐츠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앞에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잘 참작하셔서 관계 되시는 분들도 좀 연구 좀 해주시고요. 또 영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 앞으로 영주에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할 계획도 있으실 거고 또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가 먹고 놀고 쉬어가는 곳만이 아니라 또 머물고 가는 그런 영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한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절 특집을 맞아서 오늘은 영주의 독립운동 정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 정윤선 회장님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광복절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조용히 애쓰고 계신 우리 회장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그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 회장 정윤선입니다. 저는 원래는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저는 원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소립자론, 천체 물리학 이런 걸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상한 인연으로 10년 전부터 여기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았고요. 6년 전부터는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6년째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계시는데요. 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대한광복단이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걸로 해서 외교권을 뺏기고 1910년에 경술국치를 통해서 나라 이름을 뺏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항일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일본의 그 무단정치라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엄청 죽이는 그렇죠. 그런 정치에 피해서 외국으로 전부 망명을 할 때 그때 조용히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913년 정월에 전국에서 모인 지사들이 풍기에서 13분 정도가 모여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지원하는 세력까지 하면은 거의 100명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풍기에서 모였는데 대한광복단이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비밀혁명기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체의 의미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광복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일본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거. 그리고 또 처음으로 민국을, 그러니까 공화국이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국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 그것이 역사적인 아주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또 한 가지는 그 창단 멤버들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분 차이를 극복을 하고 그런 처음으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대한광복단이라는 이 기념비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왜 우리 영주와 어떤 인연이 돼서 생긴 거죠? 예, 대한광복단이 이제 바로 풍기에서 결성됐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도 풍기에서 생긴 건데요. 왜 대한광복단이 풍기에서 생겼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네. 그 전에 이제 일본에 대항해서는 동학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의병전쟁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뭐 서울 등지에서 의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1900년대 말씀인가요? 그때가? 그렇죠. 1895년부터 1910년까지니까 1911년까지 이제 의병 투쟁이 지속됐으니까요. 네. 근데 마지막 가장 큰 전투가 중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령이 소백산에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중령 전투가 굉장히 컸고요. 그때 의강년 의병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전투가 있었고 영주의 그 남대리라는 그 부속면의 남대리라는 곳에서 또 마지막 커다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단정치에 의해서 의병투쟁이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서 그 지사들이 풍기에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풍기가 상당히 큰
그 마을이라고 그럴까요? 그 소백산을 지나서 마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 살기 참 좋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병투쟁을 한 뒤에 풍기에 남아있기도 했고, 문경이나 뭐 충청도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풍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 장사를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 중에 이제 단장이신 최기중 선생은 상주에서, 거기는 이제 경찰들이 상주하던 곳이라 엄청 시달리다가 피난을 풍기로 왔어요. 그래갖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풍기로 1906년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지사들을 모아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비밀혁명기관, 스스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네. 비밀혁명기관인 대한광복단을 창단하고 그때부터 군자금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군대를 양성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결성된 곳이 풍기였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영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영주를 선비의 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소수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수서원 이전에 이제 부석사가 생길 때에도 이제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세웠다고 하죠. 네. 그래갖고 부석사가 우리나라 그 화엄정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화엄 사찰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주세붕 선생이 군수로 오셔갖고 소수서원이 처음으로 이제 사획서원이 되잖아요. 네. 주세붕 선생 때문에 또 소수서원이 컸고, 그다음에 상주에서 오신 최기중 선생으로 인해서 풍기에서 대한광복단이 생겼는데, 보면은 전부 외지인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영주 주민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사상과 그분들의 활동,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그 사상을 받아들여 갖고 그 뭐라 그럴까요? 더 발전시키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한번 대한광복단 광복절에 그 기념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영주는 포용의 도시고 선배의 고장이면서 동시에 광복의 고장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시민들은 그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도 타지인입니다. 잘 봐주세요. 저도 타지인입니다. 아, 네, 잘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떤 거가 예, 있을까요? 제가 이제 회장이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이사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제가 또 타지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사회에서 열심히 얘기를 듣고 또 서울 가면 잊어버리고 이제 이랬는데, 회장을 맡아서 그 기념사업에 살림을 하다 보니까, 살림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저한테 떨어진 과제가, 약사비가 오래됐고 내용도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되고 돌도 깨졌고 하니까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사비를 새로 만드느라고 역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옛날 일을 파헤쳐서 역사 서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자료가 많이 없고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또 자료가 지금보다도 더 없었고 소실된 것도 많겠죠. 소실된 것도 네. 많고 있어도 전부 한문 아니면 일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자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들여다 보니까 이제 저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논문들도 있다 보니까 논문들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또 쓰신 분들이 서운해하겠지만 문제가 많다는 걸 느꼈고, 그때부터 이건 거의 처음부터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해갖고 거의 1년 반을 고생을 해서 약사비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이제 준비하시느라고. 네. 왜냐, 그 자료를 일단은 찾는 거, 찾은 다음에는 이제 해석하는 거, 그거를 정리하는 거, 그리고 기존의 논문들하고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가장 큰 일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약사비를 새로 세울 때가 어떤 때였냐면 창단하신 초대 단장님이셔. 네. 최아이입니다. 네. 최씨가 아니 오이가 아니라 네. 최기자 중자 최기중 선생 네. 초대 단장이셨는데요. 그분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셨는데 순국하신 지 마치 100주기가 되는 해였었어요. 그 해가. 네, 그러니까 1921년 8월에 사형을 당하셨고 마침 우리가 비석을 새로 세운 해가 이제 202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장이 되고 2년 후였죠. 그래서 그때 8.15 행사를 제막식을 하면서 순국 100주기를 하면서 좀 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고 물으신 김에 이제 답이 이렇게 길어지는데요. 제일 시급한 것은 대한광복단의 일단은 그 팩트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서술하는 거고요. 역사적인 가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광복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광복이라는 기치를 걸고 무장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찾고 민국을 설립하겠다는 이 아주 위대한 목표를 세상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9월 1일에 학술회의를 할 겁니다. 역시 네. 국회에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이제까지 우리가 새로 발견한 것들, 그리고 국사학자들이 이때까지 잘못 서술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확히 다 파헤치면서 나라에다가 이때까지 이렇게 잘못 서술된 것들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보훈부에 잘못 기록된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올해까지 그 사업을 하면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큰 불은 껐다고 보고요. 이제 내년에는 그것을 이제 책으로 엮어서 대한광복단 10년과 광복 전쟁 해갖고 책을 낼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뭐 보람된 일들, 보람된 순간들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광복단 그 기념 사업회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기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의미도 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많을 텐데요. 예, 대한광복단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가 태어나게 된 동기가 그 풍기의 주민 몇 분들이 대한광복단이 풍기에서 탄생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공적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는 공적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다가 이제 기념사업회로 바뀌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기념관까지 지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 30년 전부터 세워진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서 기념관이 세워지는데 한 5, 6년 걸렸는데 그러는 과정에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대한광복단의 그 사실들이 다 밝혀지지를 않았고 또 30년 전에 이제 그 기념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념공원 전체 18,000평 안에 기념관이 있고 뒤에 추모탑, 그 뒤에 이제 추모 광장이 있으면서 추모탑이 있고 또 이제 기념비하고 약사비 그런 것들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가끔 그 대한광복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그분들의 함자가 좀 틀리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들이 조금 또 틀리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언제 한번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 대한광복단 기념관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생긴 초기에 생긴 기념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념관밖에 없을 텐데 딱 기념관에 들어오면은 1층에 그 을사오적하고 일본인들 그 조선 총독들 사진이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발꾸지 나오라고. 네. 그것이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무장 독립운동 그 단체. 비밀 결사 대회라는 그런 거 좀 자부심이 또 생깁니다. 자, 우리 여기 뭐 알고도 알지 뭐 우리 풍기 지역에 이런 정말 훌륭한 그 기념비나 추모탑 뭐 이런 공원도 있고. 또 체육시설도 있고요. 이런 시설들과 전시관이 많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소개 좀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방문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좀 꼭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역사 체험 교실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학생이나 시민들이나 뭐 단체로 우리한테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이제 기념관 안내, 그 뒤에 현충시설 안내, 그다음에 추모탑 위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고 참배하는 기회까지 쭉 초등학생들부터 다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고 이제 뭐 옛날 이제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태극기를 이제 찍어볼 수 있다든가 그런 시설 행사를 하고 재현을 해보. 네, 알겠습니다. 또 기념공원 내 그 대한광복단 기념관에 대해서도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기념관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자그마한 공간인데요. 들어가면은 6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그 대한광복단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에서 침략을 당했나 하는 시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전시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층, 3층에는 대한광복단이 생겨나서 어떻게 활동을 해왔나를 설명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4층에는 영주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 그거를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5층에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체험관. 그리고 이제 6층에는 사무실이 있고요. 그 5층에서 추모광장으로 나가는 문이 연결이 돼 있고 이제 거기를 나가면은 아늑하게 이제 기념비, 추모탑, 광복탑 그리고 그 6.25 전몰 그 충운탑으로 나가는 그런 길들이 쭉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시물이나 또 여러 가지 기념비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회장님께서 기념사업회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또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있다면서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사 체험 교실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이나 초등학생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누구든지 네. 와서 미리 신청을 하면은 네. 단체로 와서 해설을 듣고 네. 영상물도 보고 다른 체험도 하고 추모탑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면서 참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 회장님 오늘 이제 뭐 광복 80주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기념관을 또 한 번쯤 찾아보고 싶은 분들 또 찾는 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공간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네. 광복절이 두 군데서 일어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 대한광복단이나 광복회 이름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서울에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광복단의 그 역할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가도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잠깐 되돌아가서 하자면은 대한광복단이 처음으로 광복이라는 개념을 썼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광복회니 대한광복단이라는 단체들이 생겨나요. 그것이 10여 년 지속되다가 이제 만주에서 무장투쟁들이 상당히 활발해지잖아요. 그 뭐 봉오동 전투니 청산리 전투니 네. 우리가 왜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혁혁한 전승을 거두는 그런 싸움도 있었고 독립군이 결성되고 나중에 1940년에 와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이름이 광복군으로 바뀝니다. 독립군에서. 그 정도로 광복이라는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죠. 거의 유행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다음에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다음에 이 8월 15일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념을 할 것이냐 할 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광복절이란 말 말고 뭐가 더 있겠어 해갖고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광복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독립운동사 그렇게 말을 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항일투쟁을 했는가. 그거를 독립운동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독립기념관 관장이 말했듯이 독립운동이란 말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었으니까 일본에서 독립을 하려는 것과 독립운동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복이라고 해야 된다. 독립이라고 하지 말고 광복이라고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운동한 거 아닙니다. 그냥 태극기 들고 데모하러 시내에 나가갖고 일본 경찰한테 붙잡혀가고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대한광복단, 최기중 선생이 결성하셨던 대한광복단부터 모험용사대라는 군대를 조직해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전투에서 무기가 부족해서 진 경우도 많았겠죠. 진 경우가 더 많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당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많은 경우 이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항일투쟁사를 독립운동사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광복전쟁사라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일에 국회에서 여는
그 학술회의는 이제 일단은 제목이 1910년대 대한광복단의 활동과 조선의열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제로는 독립운동으로부터 광복전쟁으로의 프레임 전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대한광복단의 활동에 대해서 쓸 때는 그러니까 광복단과 광복전쟁사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풍기에 있는 사람들도 뭐 왜 대한광복단이냐 풍기광복단이지 왜 풍기자를 빼느냐 그러지를 않는가, 최기중 선생은 전쟁을 하려고 한 적도 없다 그러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참 많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는 겨우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의 빛을 되찾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광복을 위한 전쟁을 했다는 거, 그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시작한 곳이 풍기이고 우리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6년 동안 했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제 임기는 뭐 얼마든지 더 오래 할 수 있지만 앞으로 4년 있으면 제가 이제 10년이 되잖아요, 회장한 지. 그 안에 하려고 하는 것이 풍기, 나아가서는 영주시를 대한민국의 광복의 성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와, 그래서 멋있네요. 네. 그러기 때문에 풍기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풍기광복단이라는 이름 붙었다고 해서 자부심 갖지 마시고 풍기라는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장이라는 자부심으로 대한광복단을 품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광복절 80주년입니다. 불행히도 저희 대한광복단 기념사업에서 영주시 광복절 행사를 올해는 주관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영주의 시민들은 광복절을 즐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80주년 광복절을 충분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오늘 회장님은 정말 멋진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풍기에 대한 광복단이 있지만은, 그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런 광복단이라는 거, 대한광복단이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고, 그걸 또 우리가 더 되새겨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역사에 어떤 희생된 그런 훌륭한 분들의 발자취를 정말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이라도 이게 아름다운 애국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또 이렇게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숨쉬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대한광복단의 정신을 지키고 알리는 데에서 아주 묵묵히 또 조용히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정윤선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광복절이 그냥 쉬는 날이다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런 자유와 평화가 많은 분들의 어떤 희생과 또 그런 분들의 어떤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 정윤선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오늘만큼은 그보다 더 뜨거웠던 광복의 날을 마음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시원한 물 한 잔, 또 그늘 아래 잠깐의 휴식처럼 다음 주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촬영편집 김준영, 작가 김보경, 진행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주가 좋아.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 89.1